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26.5번 인수가 미치는 재무적 효과 부분부터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6단원도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22단원처럼 말로 굉장히 설명이 길게 나오는 단원이잖아요. 그래서 핵심이 되는 어떤 단어라던가 개념 위주로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단원에서는 26.5 재무적으로 인수가 미치는 효과와 26.6의 인수의 비용 부분이 아무래도 뭔가 좀 숫자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준비를 하실 때에 26.5와 26.6 부분에 이 26단원에서는 초점을 조금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26.5에서는 인수 혹은 합병을 하는 것이 기업의 재무적 측면에 미치는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와 같은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리지널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합병 전에 글로벌에 대한 어떤 재무적인 정보가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합병 전 리지널에 대한 재무적인 정보도 나와 있습니다. 이 정보를 조금 자세히 보면 합병 이전에 글로벌과 리지널은 모두 각각 100주씩을 총 발행 주식수로 발행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합병 전에 글로벌은 한 주당 25달러였고 리지널의 한 주당 가격은 10달러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주식을 이용해서 리지널을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리지널 2.5주랑 이제 맞교환을 하는 방식으로 어, 글로벌이 리저널을 인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저널의 주식수가 총 100주이기 때문에 총 글로벌의 40주랑 맞교환을 함으로써 글로벌이 리저널을 인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26.5에서 아무래도 초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하고 이 다음 화면입니다. 이렇게 글로벌이 리저널을 인수를 했더니 글로벌, 그러니까 합병 후 글로벌의 총 발행 주식수는 140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거 100주에다가 리저널 거 40주, 이렇게 140주가 됐고, 새 기업의 시장 가치는 이전에 2,500하고 100을 합쳐서 3,500이 됐다라고 그냥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새 기업, 그러니까 합병 이후 글로벌의 EPS는 그렇다 보니까 net income 200 나누기 per share, 그래서 총 발행 주식수 140주로 나누면 EPS가 1.43이 됩니다. 근데 합병 전에 글로벌의 EPS는 1이었습니다. 근데 1이었다가 1.43이 된 거니까 43%가 EPS가 마치 증가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EPS가 증가했으니까 PER은 감소하게 되겠죠. PER을 어떻게 구하더라? Price 나누기 EPS죠. 근데 분모에 들어가는 EPS가 커졌으니까 당연히 전체 펀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EPS가 증가하고 PER이 감소를 하고 하는 거는 뭔가 실제로 글로벌이라는 기업의 어떤 뭔가 본질적인 측면, 그러니까 뭐 새로운 신제품을 내놨었는데 대박이 났다, 아니면 뭐 쪽박을 찼다, 뭐 이런 기업의 본질적인 영향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리저널을 인수를 한 인수에 대한 효과로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시장에서 만약에 시장이 부정확하다, 즉 그래서 EPS, 글로벌의 EPS가 43% 증가한 것을 이거 진짜 EPS 43% 증가한 거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시장이 부정확한 경우에는 합병 이후에 글로벌의 PER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만약에
PER이 25로 유지된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새 기업의 그 넷인컴이 200이기 때문에 200 곱하기 25를 하면 글로벌의 총 기업 가치는 5천원이 될 것이고, 이 5천을 총 발행 주식 수인 140으로 나누면 글로벌의 주가는 35.71로 상승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시장이 부정확하다면 이런 효과가 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26.5에서 다각화라는 것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흔히 다각화를 합병에 따른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각화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인수나 합병의 가치를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우리가 예를 통해 보았던 US 스틸과 마라톤 오일이 인수가 된 거, 합병이 된 거가 그러면 이와 같은 인수 합병 사례들이 모두 다 잘못된 것이냐라고 하면 그거는 또 아니고, 이제 현금이 이 US 스틸처럼 현금이 풍부하다든지 아니면 이제 사업을 더 다른 방면으로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다각화를 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좀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는 것은 이제 A 사업 한 회사 안에 있는 A 사업 부문이 잘못되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B 사업 부문은 잘 될 수 있고 하는 이런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재무관리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것은 그냥 분산을 하면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산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업을 다각화한다고 해서 재무적인 측면에서 이익이 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6.6 부분에서 인수기업이 표적기업을 인수할 때 현금을 주고 표적기업을 인수를 할 수도 있고, 아까처럼 주식을 통해서 인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인수를 할 때에 현금 인수와 주식 인수가 경우가 각각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합병에 따라서 합병의 NPV는 기업 A, 즉 인수기업 입장에서 본 표적기업 B의 가치인 B 스타 빼기 기업 A가 인수하는 데 쓴 비용이 합병에 따른 NPV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NPV가 크다,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인수를 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고, 만약에 마이너스다라고 하면 인수를 하지 말았어야 했거나 인수를 했어도 손해가 날 수 있는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우리가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았었죠. 기업 A와 기업 B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두 기업은 모두 자기자본 100%로 이루어진 회사입니다. 기업 A가 기업 B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기업 B의 이사회가 우리는 우리 회사를 150의 기업 A에 넘기기로 하자라고 동의를 한 우호적인 인수합병의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150의 자기 회사를 팔기로 했는데 실제 이제 기업 B, 표적기업의 가치는 100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추가되는 부분인 50은 이제 회계에서 말하는 굿윌이라던가 아니면 합병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시너지에 대한 가치가 되겠습니다. 이때 기업 A가 기업 B를 인수를 할 때 현금으로도 인수를 할 수 있고 주식으로도 인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면 더 좋을까? 우선 기업 A에서 보는 기업 B의 가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VB 플러스 시너지 효과인 기업 B의 원래 가치 100 플러스 시너지 효과인 100을 합쳐서 네, 여기 시너지는 100으로 측정되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2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기업 A가 기업 B를 현금으로 인수를 한다고 하자. 당연히 뭐 이 현금 인수의 경우에는 좀 간단한데 기업 A가 기업 B를 사오는데 150을 주고 150을 현금을 주고 인수를 했다. 그러면 그냥 이 경우에 기업 B 인수하는 데 든 비용이 150인 거죠. 그러니까 NPV를 따질 때 여기 비용 부분에다가 150을 빼주면 200 빼기 50 해서 NPV가 플러스 50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합병 이후 기업 A, B, 그러니까 합병한 두 회사를 합해 놓은 거의 가치는 이렇게 value A, B가 550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 550을 총 발행 주식 수인 25주. 왜 그러냐면 기업 B가 아예 없어지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총 발행 주식 수가 원래 A 거의 총 발행 주식 수가 유지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550을 25로 나누면 22가 되는데 원래 합병 전에 기업 A의 주가가 20이었으니까 20이었던 것이 합병을 하면서 22로 2달러만큼 오른 것이 되겠습니다. 주식 인수의 경우에는 약간 조금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통해서 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이 오고 가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원래 기업 B, 그러니까 표적 기업의 주주들이 이제 인수 기업의 주주로 이렇게 같이 가게 된다, 흡수 합병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VAB의 가치는 이렇게 700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 B에게 이제 150만큼을 기업 A의 주식을 줘야 되니까 팔기로 한 150을 원래 기업 A의 주가였던 20으로 나누면 7.5주를 주고서 기업 B를 주식을 통해서 인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병 이후 기업 A의 총 발행 주식 수는 25 원래 것 플러스 7.5 이제 기업 B 거 사오는 거 해서 32.5주가 총 발행 주식 수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700 나누기 32.5를 하면 이제 주식 가격이 21.54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현금 인수를 할 경우에는 주가가 22로 올랐었는데 이렇게 주식을 통해서 인수를 할 때에는 그것보다는 낮게 21.54까지만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식 인수의 경우에 조금 복잡한 측면이 있다고 한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언뜻 보면 기업 A는 기업 B를 150을 주고 주식을 통해서 인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이것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합병 이후 기업 B의 주주들은 새로운 이제 합병된 AB라는 회사의 주식 7.5주를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업의 주식의 가치가 주당 21.54이기 때문에 기업 B의 원래 주주들이 갖게 되는 새로운 가치는 7.5조 곱하기 21.54 해서 161.55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새로 해낸 161.55가 인수의 진짜 비용 트루 코스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업 B의 새 AB 주주가 새로 되면서 받게 되는 주식의 실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 A에게 있어서 이 합병 안에 NPV를 다시 계산을 해보면 200 빼기 161.55를 하면
38.45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NPV를 통해 살펴보면 현금 인수를 하는 경우보다 주식을 통해서 인수를 하는 경우의 NPV가 좀 작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A는 원래 합병 이전에 한 주당 20달러였고 원래 발행 주식 수가 25주였습니다. 그리고 기업 A에게 인수로 인한 이득이 이렇게 38.45주였고 이 38.45달러였고 이 38.45달러를 총발행 주식 수인 25주로 나누면 1.54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1.54 빼기 이렇게 1.54를 하면 이제 원래 주식 가격인 20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 20과 21.54인 차이만큼이 이제 바로 증가를 합병 이후에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먹는 입장, 먹히는 입장 말고 먹는 입장에서는 현금 인수가 낮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금을 통해서 지불을 하면 합병 이후에 모든 이익이 이제 기업 B의 주주들은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A에게 다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주식을 통해서 지불을 할 경우에는 이제 표적 기업의 옛날 주주들이 이제 새로 합병되는 기업의 주주들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합병 이후에 이익을 나눠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금 인수가 낮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가 먹는 입장, 인수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인수를 할 때의 비용 지불을 현금으로 할지 주식으로 할지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불을 할지 주식을 통해서 인수를 할지를 결정을 할 때 이런 요인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득을 분배하는 차원 측면, 그 다음에 세금 측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배력 측면,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현금으로 인수를 해야 될지 주식으로 인수를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할 때 고려를 해야 할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배력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을 통한 인수는 인수기업의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주식을 통해서 인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표적기업의 주주가 계속 이어서 인수기업의 주주로 이렇게 같이 끌려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배력 측면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요인에서 이득 분배의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으로 인수를 하게 되면 표적기업의 주주들은 이제 완전히 주주에서 나가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기업의 주주들이 만약에 주식을 통해서 인수를 했는데 이게 인수합병이 건이 잘 안 됐어. 그러면 인수기업의 주주들이 손해를 괜히 보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더니 주식을 통해서 인수가 일어났던 경우보다는 이렇게 현금 인수를 통해서 인수가 일어났던 경우가 훨씬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것을 금액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건수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그런데 대규모 인수인 경우에는 주식 인수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6.7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우호적이지 않은 인수, 그러니까 비우호적 혹은 이런 적대적 인수에 대항하기 위해서 표적기업의 경영진이 사용하는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우리가 알아본 방법들이 이제 불법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만 알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어 전략은 회사의 정관을 바꾸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회사의 주주들의 3분의 2 이상을 찬성을 받아야 회사를 넘길 수가 있고 혹은 이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적기업 입장에서 그와 같은 찬성이 필요한 비율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관을 일시적으로 이제 바꿔 놓으면 어, 그 인수기업 입장에서 그만큼의 더 많은 지분을 확보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히는 것이 이제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더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해서 방어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절대 다수결 수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재무관리 시간에 주식 관련해서도 살펴보았던 것에서 시차 투표제라는 것도 있겠습니다. 뭐냐면 이사가 이제 여러 명이 있으면 그 이사를 한꺼번에 바꿔버리면 영향력을 한 번에 행사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3분의 1씩 이렇게 시차를 둬서 바꾸는 식으로 해서 인수기업이 표적기업의 이사진을 장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게 방해를 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Classified Board, 유별 이사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본 것은 정지협약과 표적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지협약이라는 것은 뭐 다름이 아니라 인수기업이 표적기업이랑 그냥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제 더 이상 니네 지분 얼마 이상 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협약을 맺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가 정지협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표적 자사주 매입은 이렇게 정지협약과 종종 같이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표적 기업이 먹히려고 이렇게 막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이제 자기네들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사오는, 즉, 자사주를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표적기업 주주들이 이거를 시가에 나한테 넘겨라, 라고 하면, 표적기업한테 넘겨라 라고 하면 안 넘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더 비싸게 사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프리미엄, 일종의 뭐 이제 보상 같은 거를 주고, 표적기업에서 자기네들 주식을 더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른 말로 그린 메일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약 증권과 주식 인수권 플랜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독약 증권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전쟁 같은 데에서 포로로 내가 만약에 잡혀가게 되었어. 그러면 우리 군의 아군의 비밀을 내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차라리 자결을 하는 것이 더 이제 우리 그 한테는 이득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식 인수권 플랜은 행사 가격이 매우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인수권이 행사가 될 여지가 평소라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 주식과 별도로 사거나 팔 수도 없고 이제 그리고 이 SRP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경영진이 언제든지 그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즉, 뭐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 당하려고 해.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인수권이 굉장히 어떤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주식과 분리해서 사거나 팔 수도 있고, 경영진이 권리를 취소시켜버릴 수도 있고, 어, 그리고 플립인 조항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어,
행사 가격의 두 배만큼의 표적 기업의 보통주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SRP, 인수권을 가진 사람은 표적 기업의 주식을 반값에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인수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갑자기 비용이 두 배가 사와야 되는 주식이 두 배가 된다. 그러니까 지분율을 확보를 하는데 돈이 두 배가 더 들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경영권 장악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인수기업한테 드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이제 시간을 지연을 시킨다든지 뭐 협상을 유도를 한다든지 함으로써 방어를 하는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공개화라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MBO 하는 부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상장 기업이야. 거래소에 주식이 막 지금 유통되고 있는 기업이야. 그러면 그거를 다 사서 그냥 자진 상폐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뭐 외부에서 이제 주식을 가지고 경영권을 이제 뭐 간섭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방해를 받을 일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LBO 혹은 MBO라고 하는 것은 뭐 특히 MBO라고 하는 것은 표적 기업의 경영진이 아예 자기 회사들 주식을 다 사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에 이제 당연히 경영진이 충분한 자금이 없겠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레버리지 즉 차입을 엄청 땡겨서 이제 그 지분을 확보를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BO에서 L이 레버리지 라는 것을 이제 약자로 L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는 이제 좀 주요한 것들만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황금 낙하산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표적 기업의 경영진이 에게 이제 걔네 나가라고 하려고 하면 인수기업이 걔네 표적 기업 경영진한테 니네한테 나가라. 이제 내가 니네 회사 먹었다. 이렇게 할 때 나가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은 보상금을 줘야 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관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표적 기업이 인수당하려고 하는 위험을 느꼈을 때 네가 우리 회사 먹어버리면 나 우리 회사 핵심 자산 팔아버릴 거야. 우리 핵심 특허 팔아버릴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회사를 살 이유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왕관 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백기사라는 전략은 이제 우호적인 제3의 세력한테 내 주식을 넘기거나 나의 주식, 이제 내 지분을 이제 그 인수기업이 미리 사기 전에 네가 미리 좀 사줘라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이 백기사 전략이라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보았었고요. 이제 룩업이라는 것도 표적 기업의 주식이나 어떤 핵심 자산, 특정 자산을 우호적인 백기사가 살 수 있도록 옵션을 부여하는 것, 락업이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공개 매수라고 하는 전략도 간략하게 살펴보았었는데요. 뭐 이것은 팩맨 전략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한데 표적 기업이 적대적 인수 합병을 당하려고 해. 그러면 오히려 내가 인수기업을 먹어버리는 그러한 전략이 바로 역공개 매수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표적 기업 사이즈가 더 작고 인수기업 사이즈가 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작은 기업이 큰 기업을 먹는 경우는 사실상 어렵겠죠. 많지가 않겠죠. 그래서 많이 쓰이는 전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6.7에서 방어 전략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소개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것 위주로만 이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끝부분으로 와서 과연 M&A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 표적 기업이나 인수기업에게 도움이 과연 되는 것이냐라는 의문에서 한번 이런 내용을 짚어보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 결론은 표적 기업 주주들한테 M&A는 확실히 이롭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회사가 인수합병이 된다, 당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러한 것 이유에는 이 회사가 뭔가 핵심 자산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시장 지배력이 많거나 아니면 어떤 특허를 갖고 있거나 그러니까 뭔가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매력적인 회사가 더 이제 인수합병 당한다라고 더 이슈가 되면서 주가도 오르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적기업 주주들한테는 인수합병이 확실히 이롭다라는 것이고, 근데 반대로 인수기업한테는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인수기업에게는 인수합병이 좋을 수도 안 좋을 수도 있느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합병을 기대를 했을 때 날 수 있는 시너지를 내가 너무 과대평가했을 수도 있고, 이제 인수기업의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그 규모 대비 인수했을 때의 수익률이 너무나 작게 이제 고려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기업 경영진이 경영진 자신을 위해서 인수를 하는 경우 회사가 아니라 이제 이게 마치 그 뭐 사회문화 같은 데서 혹시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조직을 계속 키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뭐 기업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목표를 가지고 인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가 나는 인수합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표적 기업의 인기가 너무 많아서 내가 인수합병 하려면 너무 많은 비용을 투입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점은 시장의 효율성과 관련한 부분이었죠. 이제 인수기업이 표적기업을 인수를 하려고 하면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하면 아니면 뭔가가 알려지게 되면 이제 그 순간 이미 인수기업이 표적기업 인수하려고 한다는 것이 다 주가에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상 인수합병을 하고 났더니 뭐 대표적으로 주가가 안 오르더라라고 하면 아 이것은 이미 시장의 효율성으로 다 반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인수합병을 하고 나더라도 주가가 오르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6.9 마지막에서 기업 분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M&A 인수합병과 기업 분할은 완전히 대립되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수합병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표적기업의 일부를 떼어내는 기업 분할을 하고 인수합병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기업 분할은 결국은 인수합병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 뭐 한 부분을 기업의 한 사업 부문을 매각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부서를 매각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업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자회사 분할 상장을 하는 방법과 스핀오프를 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회사 분할 상장은 기업 분할 규모가 큰 경우에 이제 선택을 주로 하게 되는 방법이고 먼저 자회사 IPO를 한 다음에 일반 투자자한테 매각을 해서 공개 회사를 만든 다음에 넘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핀오프는 이제 자회사의 지분을 모기업 주주들에게 이제 보유 지분에 비례해서 나눠주는 것이고 이제 이 이후에 주주들은 그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팔아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 기업은 먼저 이제 자회사 분할 상장을 통해서 IPO를 시켜놓고 그 회사 주식을 상장을 시켜놓은 다음에 이제 나중에 스핀오프를 통해서 이렇게 나머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26단원이 굉장히 말이 많고 개념이 많이 소개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26.5와 6,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는 부분은 조금 예제를 따라가시면서
복습을 하시고 이제 나머지 개념이 많이 소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핵심 개념과 어떤 설명을 잘 맞게 연결을 한다든지 를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